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베이스 탈출하기 두 번째 시간.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어휘력을 키우기 위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오늘은 이제 기본적인 수능 어법 용어들을 좀 배워볼 거예요. 어법 용어는 사실은 이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수능 문제는 이제 독해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몰라도 문제를 푸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지만은 우리가 보통 학생들이 이제 기초가 부족하다. 아니면 이제 내가 공부라는 걸 했는데 잘 하고 있는 건지, 내가 맞춰서 잘 했구나 같은 원리를 이해하려면은 기본 용어를 이해하시면 훨씬 더 우리가 쉽게 좀 자기의 지금 상태를 판단하기가 쉽기 때문에 요 용어들을 배워보고 영어 문장의 어떤 특이함에 대해서 조금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자, 먼저 두 가지 용어를 좀 배워볼 건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문장 성분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 성분이란 건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다라고 했을 때 얘는 이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각자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제일 먼저 주로 나오는 게 주어입니다. 많이들 들어봤죠, 그죠? 그러니까 주어는 보통 누가, 뭐는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은는이가를 붙이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 말들을 처음에 연습이 부족한 친구들은 잘 못 붙여요. 그러니까 주어인데 이걸 안 붙이거나 주어가 아닌 놈에다가 은는이가를 붙여버리면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제일 첫 단추가 틀어지죠, 그죠? 전반적으로 해석이 조금 이상해질 수 있다. 그래서 주어를 확인해서 똑바로 얘를 붙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면서 제일 중요한 애가 사실은 요 서술어입니다. 그러니까 요 서술어는 보통 뜻이 뭐뭐 하다나 뭐뭐 이다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왜 얘가 중요하냐면은 이 서술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먹다다 그러면 주어가 먹는다면 뭐뭐를 해서 목적어라는 게 필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둘째 딸은 이쁘다 그랬으면 우리 딸은 뭐뭐한 상태다 라고 설명해 주는 말이니까 보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술어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를 알아야지 이 뒤에 나올 내용들이 목적어가 나오겠구나, 보어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예상할 수도 있고 왜냐면 우리가 문장이 처음엔 짧지만 점점 긴 문장을 해석해야 되니까 얘를 잘 잡아줘야지 뒤에 내용들이 뭐가 나올지를 예상하기도 쉽고 반대로 뒤에 목적어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 서술어가 바뀌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pay라는 동사는 돈이 나오면 지불하다예요. 그죠? 그러니까 돈이 목적어가 나왔을 때는 지불하다지만 예를 들어서 목적어를 안 쓴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이때는 pay가 뭐뭐에 도움이 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술어의 의미가 정확해서 이 뒤에 내용을 예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뒤에가 뭐가 나왔냐에 따라서 이 서술어가 가진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처음에 제일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짜증나는 게 내가 외운 단어로 집어넣었는데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이 단어의 의미가 정확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의미들 중에서 뒤에 문장을 보고 정확한 단어를 골라줘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서술의 의미가 제일 중요하다. 또한 주어라는 놈은 우리가 보통 한 단어이기도 하지만은 주어 뒤에 수식어를 받아서 아주 길게 이렇게 멀어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주어 자체가 한 큰 덩어리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서술어의 위치를 제대로 잡아주는 게 처음 문장 연습할 때 제일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술어의 위치를 잡아서 앞에 놈들은 얘네들을 붙여주고 서술어의 의미를 똑바로 기억해서 이 뒤에 놈들을 정확하게 맞춰서 해석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만 기억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이 여러 가지 의미를 이 주변 상황에 맞춰서 해석하는 게 가장 기본 연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초반에 집중적인 연습을 통해서 얘만 잘 이루어져도 우리가 전반적으로 영어 공부를 하기가 좀 편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 네 가지 요소를 이제 우리가 어법에서는 중요한 요소라 불러요. 무슨 소리냐면은 요 네 가지는 문장에서 꼭 들어있어야 되고 만약 필요한 애가 하나가 빠지면 우리는 그 문장을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제외한 나머지 애들 전부 다 싸잡아서 수식어라고 부르는데 얘네는 달라요. 얘네는 있거나 없거나 어법적인 이 부분에는 하나도 영향을 안 끼쳐요. 하지만 요 네 가지 중에 하나는 빠지면 문장이 불완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문장의 불완전함을 주로 다루는 문제가 어법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조금 이따가. 그래서 요 네 가지는 중요한 요소, 요 부분은 있어도 없어도 중요한 요소가 아님. 물론 내용상에서는 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핵심 구조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문장 성분.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다? 품사.
품사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해석을 잘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첫 번째가 명사. 그러니까 명사는 거의 대부분의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부를 수 있으면 다 명사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뭐 칠판, 뭐 분필, 교탁 다 그냥 명사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뭐 이렇게 부를 수 있으면 명사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 동사라는 게 있는데 요 동사는 서술어랑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동사가 거의 서술어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간혹 근데 우리가 동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have인데 여기다가 to have를 붙이거나 have인데 having 같은 걸 붙이면 동사가 아닌 다른 놈으로서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준동사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 말에서도 먹다라는 말이 있으면 먹음, 먹기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것처럼 영어에서도 동사를 활용해서 다른 애로 쓸 수도 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게 형용사와 부사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요 두 개가 왜 헷갈리냐면은 둘 다 꾸미는 애고 또 한국어법하고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쌤이 조금 더 쉽게 구분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니까 형용사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를 내리면 그러니까 명사를 꾸며주는 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부사는 뭐냐면은 명사 뺀 나머지 애들을 꾸며준다고 보시면 돼요. 동사나 형용사나 다른 부사나 아니면 문장 전체를 꾸미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해가지고 감이 좀 잘 안 오죠, 그죠? 자, 그러면 요거를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뭐냐면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질문하시면 돼요. 어떤 무슨 이라고 질문했을 때 요 대답이 되는 중요한 얘들아 요 대답이 되는 단어도 형용사 그 다음에 덩어리도 형용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쌤이 지금 입고 있는 건 뭐죠? 그러면 티셔츠 그러면 요거는 명사예요. 근데 어떤 티셔츠냐면은 그치? 뭐 새 티셔츠다 요것도 괜찮고 한국어랑 달라 얘들아. 그 다음에 우리 와이프가 사준 티셔츠 요렇게 해도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새 티셔츠라고 해도 되고 우리 와이프가 사준 티셔츠라고 해도 돼요. 예를 들면 우리 마누라가 쌤 같은 경우는 이제 직업이 영어 선생님이다 보니까 요 안에 이제 뭐 영어로 뭔가 써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와이프가 인터넷에서 보더니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않냐 해서 그래 그거 사라 그랬는데 마누라가 뒤편을 안 본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누라가 인터넷에서 샀는데 뒷판은 안 보고 산까지 다 묶어도 다 묶으면 형용사예요. 그래서 처음에 영어 어법이나 여러 가지 설명을 들을 때 왜 헷갈리냐면은 요만큼만 묶었을 때 이름하고 요만큼을 다 묶었을 때 이름이 다른 거예요. 됐지? 예를 들면은 자 인터넷 그런 명사죠. 근데 우리 와이프가 인터넷에서 뒷판을 안 보고 산이라고 묶어주면 이제 형용사가 되는 거죠. 어떻게 묶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질 수 있음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형용사가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부사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 요거를 뺀 나머지라 보시면 돼요. 그럼 뭐가 있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얼마나 이런 질문이 대답이면 전부 다 부사라 보시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이 티셔츠는 언제 샀죠? 지난주에. 그러면 지난주에라고 하면은 이제 부사가 되는 거죠. 어디서 샀죠? 인터넷 그런 명사지만 인터넷에서 그런 부사가 되는 거죠. 왜 샀죠? 자기 옷 많이 사고 나서 죄책감 느껴지니까 나한테 그냥 하나 옛다 이거나 먹어라 하면서 사준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길어도 요 부분에 해당되면 아 내가 부사를 해석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형용사와 부사 요 두 개를 구분해 주시는 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기억을 해주고 외워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요 두 애들의 이제 상관관계예요. 예를 들어서 자 명사가 될 수 있는 게 뭐다? 들어본 적 있죠?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다. 중요한 거는 거꾸로도 가능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샀다 티셔츠를 나는 먹었다 땡땡을 그럼 그 땡땡 자리는 이제 목적어가 돼야 돼요. 하지만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건 뭐다? 명사니까 그 자리는 명사를 꼭 써줘야 돼요. 됐지? 근데 만약 명사 말고 이런 것들을 쓰면 뭐한 거? 잘못된 거. 됐지? 자, 그런 식으로 서술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기준을 잡아서 얘는 뭐가 들어와야 됨. 혹은 요 뒤에 놈이 보호인데 명사를 썼네? 그럼 보호처럼 해석해야지. 그러니까 자기 느낌대로 단어를 아무 데나 합치는 게 아니고 요런 규칙에 맞춰서 합쳐주는 게 올바른 해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짧은 문장 처음은 그렇게 시작하다가 조금 더 긴 문장 이렇게 넘어가 주시는 게 제일 좋은 연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문장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지 단어를 올리기가 쉽다는 것.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죠, 그죠? 자, 형용사가 될 수 있는 거는 보어나 수식어가 될 수 있고요. 부사는 수식어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문장이 길거나 뭔가 많은 내용이 있는 것 같으면 아까 수식어는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조금 부담이 되는 친구들은 요 부사처럼 생긴 것들을 빼가면서 해석하셔도 괜찮아요. 그치? 그게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나도 해석을 할 수 있구나 하는 느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엔 간단간단하게 부사를 빼보면서 해석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수능에 자주 나오는 어법 문제 중에서 형용사가 맞는지 부사가 맞는지라는 어법 문제를 자주 내죠. 자, 그러면 사실은 뭘 물어보는 거냐면은 형용사나 부사는 둘 다 수식어가 될 수 있긴 하지만은 형용사만 보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형용사냐 부사냐라고 구분하는 문제는 뭘 확인해 줘야 된다? 이 자리가 보어 자리인지를 확인해야 되고 이 자리가 보어 자리인지 아닌지는 누가 결정한다 그랬죠? 서술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어 자리인지 아닌지를 왜 서술어가 결정하지?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사랑한다 지우를. 지우는 우리 첫째 딸이에요. 그러면 나는 사랑한다 지우를 우리가 보통 목적어는 을을 붙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우는 목적어예요. 그죠? 그러면 목적어는 보통 뭐 한 사람? 주어랑 같은 사람,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이죠. 그러니까 나는 지우를 사랑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주어랑 목적어는 달라요. 자, 근데 작년 수능 어법 문제 답이 뭐였지 얘들아? 주어랑 목적어가 같은 사람이면 우리가 여기다 뭘 붙여준다? 셀프를 붙여주도록 돼 있어요. 됐죠? 요건 이제 나중에 배우시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주어랑 목적어는 다른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쌤이 동사를 바꿔볼게요. 나는 지우다 그랬죠.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죠 얘들아? 나랑 지우랑 뭐 한 사람 얘들아?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우란 단어는 그대로 있는데 동사가 뭐냐에 따라서 목적어가 되기도 하고 동사가 뭐냐에 따라서 보어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용사 부사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둘 다 수식어는 될 수 있으니까 보어 자리인지를 확인해 주면 되는데 보어 자리인지 아닌지를 결정해 주는 게 뭐다? 앞에 동사를 확인해 주는 거예요. 됐지? 그래서 앞에 동사를 쓰는 걸 보고 보어로 쓰였구나. 그러면 형용사가 맞지. 여기서는 그러면 보어로 안 쓰였구나. 됐지? 그러면 보어를 쓰는 자리가 아니다? 그럼 이제 부사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해 주는 게 수능 어법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해석을 한다라는 게 이제 무슨 소리고 처음에 이제 기초를 가져간다는 게 얘네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자, he grows라고 쓴다고 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grows는 뭐다 얘들아? 자라다예요. 그죠? 자, 그러면 자라다 뒤에 붙일 수 있는 말들이 뭐가 있지 얘들아? 그는 자랍니다. 어떻게 자라죠? 왜 자라는지 좀 이상하고 얼만큼 자랐죠? 이런 말들을 붙일 수가 있죠. 무슨 소리냐면은 자라다라는 말은 부사가 붙는 말이고 목적어랑 보어는 안 쓰는 표현이에요. 됐죠?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쌤이 요 뒤에다가 tree라는 말을 썼어요. 자, 그러면 tree라는 거는 동사 뒤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 목적어나 보어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쌤이 아까 전에 같으면 목적, 보어, 다르면 목적어라 그랬죠, 그죠? 그라는 사람과 나무는 다른 거니까 이걸 목적어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나무를 뭐 하는 거지더라? 이때는 키우다가 되겠죠. 왜냐면 뒤에 목적어가 붙었으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해석을 한다는 거는 내가 알고 있는 grow를 언제 어디서나 해석하는 자라다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고 이 뒤에가 어떻게가 붙으면은 자라다라고 해석하고 나무가 붙으면 키우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단어 자체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걸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 뒤에 놈이 어떤 놈이 나왔냐에 따라서 동사를 똑바로 잡아주셔야지 올바른 해석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요 용어들을 완벽 마스터해라가 아니고 영어라는 문장은 요런 원리로 이루어져 있구나. 요걸 이해하기 위해서 몇 번만 좀 연습을 해보시면 돼요. 내가 해석한 게 지금 주어네, 내가 해석한 게 보어겠네. 조금 찜찜하거나 이제 확인받고 싶으면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왜냐면 이제 이게 목적어다를 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찾는 거구나. 요런 개념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질문을 많이 하시면서 초반에 개념을 잘 잡아주시면 이게 모든 운동이 그런데요. 처음에 자세를 올바로 배우면 중간에 걸리는 과정이 없이 잘 성장을 해요.
근데 처음에 조금 자기가 편하다고 아무렇게나 배워버리면 나중에 이제 성장을 하다가 중간에 멈추는 지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우리 좀 영어 공부를 제대로 아직 안 해본 친구들은 요 부분을 이해하는 게 영어 어법의 핵심이고 요것만 잘 이해하시면 굳이 두꺼운 문법책을 보실 필요는 없어요. 마지막으로 자주 쓰이는 표현 개념 하나만 정리하고 마지막 맞춰볼게요. 자, 뭐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요새 우리 첫째가 사춘기라서 선생님과 잘 안 놀아줘요, 사실은. 근데 그저께 저녁에 갑자기 뜬금없이 아빠 자기랑 산책하면 안 되니? 그러니까 나는 너무 좋았죠. 그래서 우리는 산책을 갔어요. 어디로? 그러면 아까 전에 쌤이 어디로? 어디서? 한 뭐라 그랬지더라? 부사가 돼요. 그러니까 공원에 갔는데 그냥 공원이라고 말해버리면은 명사예요. 근데 공원에서 산책을 했어요 라고 하면은 요렇게 묶어주면 얘는 부사가 되는 거예요. 어디서니까. 자, 근데 한 단어로 부사가 아니고 이렇게 덩어리가 묶여서 부사 역할을 한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부사구라고 불러요. 덩어리인데 안에 주어 동사가 없으면 부사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헷갈리냐면은 이름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내용적으로 품사로 봤을 때는 부사인데 생긴 걸로 봤을 때는 요 놈부터 시작하는 덩어리거든요. 그래서 시작하는 맨 앞에 있는 놈의 이름이 전치사라고 부르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전치사로 시작하는 구 해서 전치사구라고 부르게 돼요. 어떤 사람이 이걸 보면서 전치사구가 붙었네, 아니면 부사구가 붙었네, 둘 다 같은 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반대로 자, 나는 생각합니다 라고 썼다고 쳐요. 그 다음에 he is happy라고 해요. 자, 그러면 나는 주어, 생각한다 동사, 나 뭐뭐를 했으니까 얘가 목적어. 자, 근데 목적어 될 수 있는 품사는 뭐다 얘들아? 명사. 그러니까 얘는 명사인데요. 아까랑 차이점이 뭐지 얘들아? 단어가 모여 있는 건 똑같지만 작은 주어 동사가 안에 포함되어 있죠. 우리 국어에서 안긴 문장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뭐라 부른다 얘들아? 명사절. 근데 쌤이 이름 하나 더 있다 그랬죠 얘들아? 이렇게 묶여있는 덩어리 맨 앞에 붙어있는 요놈의 이름을 따서 대절, 이렇게 편의상 대절 이렇게 부르게 돼요. 그러니까 명사절이 있네요 혹은 대절이 있네요는 이 상황에서는 이제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설지를 읽거나 아니면은 요즘엔 대부분 선생님들이 이제 어떤 어법 용어들을 잘 안 쓰긴 하지만은 어법 용어를 사용하신 선생님 수업을 들을 때나 요 기본적인 것들을 잘 숙지하시면 이해하기도 쉽지만, 하지만 제일 중요한 오늘 설명의 핵심은 뭐냐면은 서술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잡고 서술어의 위치를 똑바로 이해해서 주어 부분은 주어답게 나머지 부분은 각자 역할에 맞게끔 해석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냥 느낌대로 단어를 붙이는 게 아니다. 요걸 잘하기 위해서 요 개념들을 익혔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서술어의 의미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 노베이스 탈출하기 세 번째 시간으로 듣기의 어떤 공부 방식이라든지 핵심 원리에 대해서 같이 좀 이해를 해볼 겁니다.